그 자체로. 예. 복리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복리 투자 네, 방식이에요. 복리 투자를 맞아요. 해가지고. 예.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갭 투자는 소액 물건에 대한 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특히 법인 하시는 분들 특히 어려운 게 평수가 25.5평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그게 양도에 대한 게 아니라 매매에 네. 대한 부가 10%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종부세가 좀 세기 때문에 네. 종부세가 그 기한 단기로 차야 되고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주 많이 이제 금액적으로 상승할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완전히 떠받치는 물건으로 타겟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두 채에선 뭐가 다이나믹한 변화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한 30채, 40채 네. 넘게 해야 자금이 흘러가는 유동성이 보이고 그 유동성에서 수익이 생기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 고생하면서 임장까지 와가지고 계약하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제 현금 한 1억이 생겨가지고 네네. 1억으로 막 오피스텔 막 10개씩 사버리더라고요. 오피스텔 저는 네. 그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 자체의 타겟성, 그러니까 목적성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아까 부동산 투자의 종목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는 철저하게 일단 기본 전제를 수익형으로 가져가는 생각을 해요. 아파트 수익형으로? 차익형보다는 수익형으로 가깝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감가상각비가 너무 심한 종목이 오피스텔이라서 그리고 이제 저번 정권 때 얘를 또 주택 수에 넣는 바람에 이걸로 좀 매력이 좀 떨어지긴 했죠. 그리고 분양가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시세보다 그거 아세요? 그 동탄에 모 현장 있잖아요. 네, 개방. 그렇습니다. 네. 아니, 분양가가 그때 뭐 5억 5천인가 뭐 6억 안 됐는데 더 작은 오피스텔이 막 9억이 넘어갔어요. 분양가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건설사 네. 입장에서도 좀 네. 입장을 생각해봐야지. 분상제라는 것 자체가 원자재 값도 계속 인건비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실상 지금 대출 관련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분양 나오는 거에 6억 이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대출 좀 제한하는 것.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법입니다. 네. 이게 2006년도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물가 반영을 전혀 안 시켜주고 안 있는 시켜줬어요. 네. 맞아요. 안 시켜줬어요. 되게 좀 뭔가 이상한 거죠. 네. 거기 오피스텔을 또 주택수에 넣겠다고 했던 것도 되게 이것도 좀 이상했던 게 취등세가 달라지잖아요. 오피스텔은 우리는 주택할 때 1주택 한 1.2% 네. 되잖아요. 얘는 4% 넘어가는데 그러면 같이 주택을 볼 거면 네. 취등록세도 같이 똑같이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오피스텔도 비주택이 4.6%인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맞아요. 4.6%가 꿀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네. 4.6%가 너무 저렴해졌어요. 다주택자들 뭐 이제 세 채부터는 뭐 12%에다가 이제 뭐 지방세까지 하면 13.2%인데 4.6%면 뭐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세금 이것저것 네. 다 합치고 분양가 자체도 올라갔다고 네. 이것까지 다 고려한다고 한다면 BP 포인트, 이거 BP가 네. 너무 저 멀리 네, 있으니까 멀어요. 네. 내가 뭐 오피스텔 작은 거 그거 하나로 월 1,000씩 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거를 보유를 하고 네. 20년 가져가신대요. 네. 20년 이제 멀리 보시니까 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네. 오피스텔 수요가 좀 많아요. 거기는 뭐 어차피 주택 수가 워낙 모자라니까. 그런데 뭐 일산 그 킨텍스 근처에 괜찮은 신축 하나가 들어왔는데 분양가가 한 2억 그러니까 매매가가 2억 6천이 된 신축.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1억대 매매가 1억 1천, 1억 4천 하는 이 두 개의 평수 비슷한 오피스텔이 월세를 똑같이 받아요. 그럼 당연히 매가가 더 싼 쪽으로 가는 게 그렇죠. 수익에 훨씬 도움이 되죠. 오피스텔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고 입장입니다. 여기가 좀 그래요. 여기가 네. 서울보다 원룸 투룸 가격이 더 비싸요. 그렇더라고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 때문에 네, 지금 없어요. 집에 방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약간 또 집주인들이 약간 콧대가 좀 많이 높아져 있고 방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어요. 네. 좀 평택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택이 약간 뭐 위기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어보면 그 입주 물량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2024년 중반까지도 입주 물량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적정 수요량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운 정도의 수치로 물량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2025년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년 중반 때 이제 물량이 사실은 17년, 18년도에 다 터졌어요. 맞아요. 평택이. 맞습니다. 그때 뭐 단지 많잖아요. 뭐 센트럴자이 뭐 5,000세대, 그 암시티, 뭐 힐스테이트 그 대단지, 초대단지들이 그때 동시에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평택이 그때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어요. 맞습니다. 막 마피 막 5천만 원씩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게 삼성이 들어오고 막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다 채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아까 초반에 우리 네.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거대로 여기 원래 들어와야 될 인구들이 다 안 네,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치가 금방 채워질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극단적인 비교를 하면 대구를 다시 한번 비교를 드려야 되는데 대구에 지금 미분양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25년 초반까지 네. 지금 쌓여있는 물건, 예정되어 있는 네. 물건들이 평택보다 적어요. 적어요. 네, 적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네. 난다는 얘기는 그쪽 인구가 빠지고 있고 네. 여긴 인구가 들어와 주고 있고 이 차이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지방장을 불안해 네.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매매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장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싼 물건은 거래가 잘 돼요. 근데 거기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게 잘 거래가 안 돼요. 이거를 어떤 심리로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 누구나 강남이 좋아지고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근데 강남 집 보러 잘 안 가잖아요. 비싸니까.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네. 지방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방의 소득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그렇죠. 네, 임대차 3법 이후에 다시 들어왔던 DSR이라는 이 자체가 소득을 이제 평가해서 그 소득 대비 대출이 나오는 거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변에 평택 주변에 공시지가 이런 물건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이게 지방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 이걸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은 내가 집은 사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내가 이상 막,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막 연봉이 막 1억 넘어가고 하면은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넓어지는데 보통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연봉은 정해져 있고 일반 그렇죠. 직장인 네.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평택이 그리고 네. 이제 컨트롤 타워 들어오거든요. 네,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맞습니다. 그분들 연봉 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아마 또 그 수준이 엄청 높아갈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그 지역의 그런 소득 수준을 강화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또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도시들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잖아요. 대부분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가 좀 하나, 둘씩 이렇게 쌓여서 들어오는 네.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나주 신도시가 있어요. 나주. 네. 이제 혁신도시죠. 나주 혁신도시.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입주가 잘 되고 물량이 잘 처리되다가 잠깐 정체된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이제 상승할 지역 세 군데의 네. 평가를 네. 도로 확장, 뭐 이제 학교 시설, 네,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 시스템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들어와줘야 돼요. 소비. 네. 말 그대로 뭐 백화점이 백화점이나. 됐던 뭐 아울렛이 됐건 스타필드. 어떤 뭐 그런 맞아요. 네. 스타필드 같은 네. 명칭 말해도 되나요? 뭐, 유튜브니까 뭐 뭐 네.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뭐 다 깝니다. 예. 네. 네. 그런 이제 복합 쇼핑이 네. 들어와줘야 되는데 평택은 이 조건도 다 부합해요. 여기에 지금 형성된 인프라들 네. 때문에 특히 이제 좀 간과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 좀 좋았던 지역들 있죠. 비전동이라든지 네. 학군에 대해서 이쪽으로 다시 재형성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쪽에 손바꿈이 발생하면서 상가에 새로 진입하셨던 분들이 외지에서 장사를 좀 하셨다가 여기 이제 좀 더 이제 인구가 더 많이 몰리고 미래 전망이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 평택에 지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주변 분들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할 게 거의 1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보니까. 왜냐면 지산의 제조 공장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지만 햇섭 인증까지 받았다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이런 것들 서로 들어오려고 지금 좀 많이 좀 딜이 좀 들어오고 있던데요, 보니까. 여기도 지금 평택에도 저도 뭐 제가 지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산 전문가인데 네. 여기도 지금 이제 해찬리 같은 경우도 걱정될 게 없는 게 네네. 이 사무실이나 제조용 뭐 공장 시설 자체가 네네. 없어요. 부족해요.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정말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없어요. 이거 네. 내가 볼 때 올해랑 뭐 내년까지만 버티면은 여기는 뭐 이제 없어서 못 들어오거든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그 지산을 볼 때 또 보는 다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이트나 이런 걸 들어가서 결국엔 여기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결국 여기서 내 경쟁자, 그러니까 지산이 더 많이 세워질 거냐. 그렇죠. 네.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수도권 지역에 제가 이걸 뽑아놓은 게 있었어요. 이게 토지 이용 계획도에 네. 보면은 지원용지 비율 나오잖아요. 네. 동탄이라든지 광교 같은 지역들 보면 다 7%, 4%, 5% 다 넘거든요. 평택은 지원용지 비율이 2.3%밖에 안 돼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 방송에서도 아마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땅 자체가 이제 이런 지산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저기는 이제 토지 상승 인식이가 이제 26년 이후예요. 그렇죠. 저희가. 좀 오래 걸릴 거니까. 네. 그래서 이쪽 고덕에 있는 지산도 제가 좀 주목을 많이 하라고 제가 좀 많이 좀 말씀드립니다. 저 이거 네. 지산도 싸 보입니다. 평택 지산도.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서울은 뭐 평당가가 2, 3천 정도 하고 네, 부산이 네. 뭐 1,600 이 정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고덕은 아직 뭐 800대거든요. 네. 사실 지산도 이제 이것도 수익형이거든요. 네. 수익형인데 어느 순간 이제 주택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이제 수요가 갔다가 오피스텔도 이제 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다 자연스럽게 지산 쪽으로 네. 유동성이 이제 쏠려준 거거든요. 풍선 효과가 이제 맞습니다. 이쪽으로. 네. 이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그걸 배제하고 순수 수익형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평택의 지산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가 오고 이제 뭐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오르면서 저는 뭐 차익형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네, 높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끝났어요. 이거. 네. 네, 물건이 없어요. 네. 네. 탐을 좀 냈었는데 제가 평택이 어디 가지고 계시죠? W. W? 네. 그 분양. 아, 네. W. 소피치에. 아.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아무튼 동탄이 이제 주택으로나 네. 지산으로 좀 메리트가 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도 5% 넘었었거든요. 이게 그 지원용지 비율이. 동탄도 한번 지산이 좀 힘들었잖아요. 잠깐 근데 이제 몰려가지고 공급이 한순간에 맞아요. 몰려가지고 결국엔 또 다 채워지고. 채워지더라고요. 네, 다 지금은 뭐 다 그 수요를 뭐 예측을 다 해서 또 공급을 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네, 그 잠깐 그 시기만 넘기면은 결국 다 언제 그랬는 듯이 채워지고. 옛날에 뭐 신도시도 보면은 뭐 동탄이나 뭐 광교나 다 미분양이었잖아요. 맞아요. 뭐 하남 미사건 뭐 유래건 다 미분양인데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평택가 네. 이제 매매가나 제 전세가 비율 이제 올라갔던 것들도 이제 수치로 잡아봤는데 3년 동안 데이터 항상 네.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3년 데이터들이 좀 안정성을 좀 띄고 있다, 평균치가 띄고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 화성이라든지 경기도 일대가 대부분 다 쉽게 말해서 이제 거의 80%? 70%? 그냥 최소 80%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상승을 했는데 평택은 아직도 66%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부분이 한 이만큼 남아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보면 저분 제가 대구랑 아까 저기 성수동을 비교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구가 저 가격인데 성수동이 이 가격이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거는 분명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평택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제 평택은 이제 다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근데 평택이 오른 거에 비하면은 평택보다 분명히 여기가 더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눈을 다 뜨고 찾아봐도 없는데 네. 정말 상당한 가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맞아요. 볼 때 여기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가능하죠. 네. 경기도 일대 인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년 동안 평균치가 아까 말씀드린 70%, 거의 80%, 한 76%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76%, 77%. 근데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뭔가 조금 덜 오른 게 확실하게 보이는 확실해요. 거죠. 상승되는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인프라가 완전히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직주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채워준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을 두 번 다시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 생각이 좀 강하게 좀 들어요. 일단 뭔가 이게 또 좋게 봐주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라서. 네. 김포에서 오셨잖아요. 네. 김포도 뭐 어마어마하셨습니까? 저는 좀 한강신 도시라. 많이 쌀 때 샀죠, 저는. 어. 예, 그때도 똑같은 아까 말씀 노직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딱 2010,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강신도시 그쪽으로. 네, 한강신 도시가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풍무지고
아니, 장기지구. 장기지구랑 풍무지구 같이 이렇게 붙는 건가요? 조금 떨어져 떨어져 있죠. 있어요? 네, 네. 풍무는 약간 구도심 쪽에 좀 붙어 있고, 그 운양, 장기 이쪽이 이제 한강 신도시 메인 중심부에 있는데 운양은 근데 꽉 차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들어갈 게 잘 없어가지고 뒤에는 이제 생태계 조성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허물 수가 없는데 그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용역 이상한 걸 하나를 발주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한강선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지하철 한강선 연장을 지하철을 네. 연장해서 그러니까 GTX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꽤 오래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 키로수를 이게 예를 들면 진짜 그냥 재미삼아 혹은 뭐 데이터 수치를 잡아보려고 한 거면 25km면 25km고 28이면 28 이렇게 딱 끊어져야 되는데 22.4km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0.4? 0.4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0.4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 끄어봤죠. 지도상으로 지하철 노선도에서 이렇게 5호선 라인 네. 쪽 이랑 쭉 연결해서 같이 보니까 김포 라인 쪽으로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것도 장기에서 딱 끝나더라고요. 장기를 직접 가봤죠. 가봤더니 부지가 이제 지산이 몰려있는 데가 있고 그 뒤편 쪽으로 진짜 맹지예요. 여기에 뭘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골드라인이라고 되게 악명 못 봤잖아요. 네. 경전철. 그게 김포시에서 이제 설계 자체를 좀 착상을 잘못해가지고 생각을 잘못해서 플랫폼 자체를 두 냥짜리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즉슨 어느 지하철도 여기 못 들어와요. 플랫폼이 두 냥짜리니까 옆에 붙이기도 힘들어요. 네. 그럼 다른 일반적인 지하철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GTX가 됐건 뭐 지하철 연장이 됐건 간에. 그럼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운양동 아까 꽉 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안 돼가 장기동밖에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아까 말씀드린 복합 쇼핑이 좀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모 회사와 좀 계약 체결 뭐 얘기는 나오는데 안 될 거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촌이라고 있어요. 고촌, 네, 압니다. 그쪽에 현대가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히스테이트를. 근데 그걸 지어주면서 너무 이제 허허벌판이 짓다 보니까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현대 김포 아울렛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가 여기를 선점하려고 한다고 이제 쇼핑센터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걸 보면 한 군데가 그거를 절대 그냥 좌시하지 않거든요. 저 현대김포 아울렛 저 많이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뒤에 아라뱃길 있고. 맞습니다. 너무 마리나베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또 마리나베이 거기서도 네. 호캉스도 한번 해봤어요. 아, 좋죠, 거기.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제 경쟁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아까 말씀 주셨던. 네. 걔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이거를 그냥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김포도 젊은 인구 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제일 어려요, 지금. 인구가 가장 급속하게 5년 동안 는 지역 중에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김포가. 그게 서울에서도 가까워서 강서도 맞아요. 가까우니까 네, 거기서 많이 이제 이렇게 밀려나는 분들이 많이 김포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곡 일자리가 수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면 마곡은 이미 근데 너무 비싸졌잖아요. 저희 그 마곡 갔다 왔어요. 방송. 아, 네. 임장한 갔다 왔습니다. 네. 마곡 너무 좋긴 한데 가격이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네. 검색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7억 이렇게 팔았던 뭐지? 해서 봤는데 오피스텔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검색하니까 그 제가 중개사 그 소장님 만나뵀는데 네. 호가는 거의 뭐 20억 가까이 맞습니다.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좀 약간 떨어진데 서울에 좀 가려고 해도 가격대가 거의 그 가격이라서 그렇다면 이제 김포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예상했던 게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좀 약간 쾌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건 뭐 성취감 같은 거는 성취감 뭐 같은 거죠, 맞아요. 있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포 쪽에 스타필드가 MOU 체결해가지고 들어오기 예정이고 부지 이제 사고 있고 네.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근데 물론 이제 대광이 쪽에서 이제 구두로만 뱉은 말이라서 뭐 GTX가 이제 결국엔 D 라인 쪽이 약간 이상하게 꺾이면서 보상으로 지하철 연장을 해주겠다 했던 김부선? 부분도 네, 김부선. 그거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정책은 다 끝까지 돼봐야 하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워낙에 중간에 좀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맞아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가서 결정 나고 다 네.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근데 평택에 있는 건 김포랑 또 다른 개념인 게 뭐냐면 평택 지역 쪽은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정책을 입안에서 완전히 확정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공실해버렸거든요. 고실해버렸단 네. 말이죠. 여기 들어올 거 진짜 지금 태산같이 쌓여있거든요. 평택은. 맞아요. 조금만 자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찾아보시면. 자료들은 뭐 저희 방송만 보셔도 제가 그런 자료들은 다 수집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네. 어떻게 그럼 지금 김포에서 네.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자고 하면 직장을 그만두시고 최근에 그만두신 건가요?
작년 12월에 그만뒀어요. 비교적 최근에 그만두셨는데, 최근에 그만두시고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신 거예요? 전업 투자자이기도 하고 제가 법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법인들이 대부분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들이고 부동산 투자만 네. 하는 건 아니라서 사업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학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원 말고요. 그 논술, 수학 이런 거. 아, 굉장히, 제가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또 여기까지 또 구독자를 위해서 여기까지 평택까지 2시간 넘게 걸렸잖아요. 네. 또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진짜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바쁘게 이제 강의도 하시고, 뭐 학원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뭐 사업도 운영하시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신데, 네. 그 앞으로의 좀 이렇게 계획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금 좀 고민이 됐던 게 최근에 법인이 됐건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건 간에 이제 요즘 아까 말씀드린 DSR이라든지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서 전세입자분들이 이제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떤 방향이냐. 기존에 있던 아파트보다 못한 하급지에 더 싼 가격으로 가던가 아니면 월세로 가던가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로 가던가 주택 자체를 좀 낮춘 다운그레이드하는 이게 전세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이 지금 생겨버렸거든요. 물론 매매는 더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는 집을 못 구하신 분도 손해고 집을 내놔서 전세를 맞추고 혹은 매매를 하셔야 되는 투자자분들도 손해이시니까 이 부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방향을 좀 찾고 있어요. 이제 감정적이 아니라 서로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을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그 접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 일단 가볍게 아마 그냥 카페 형식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크게 투자를 해서 사이트 형식으로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그 만들어지면 저희 이지TV도 좀 초대를 아유 당연 저희가 영광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셨어요. 오늘 저도 정말 이게 정신없이 듣고 메모하느냐고 좀 바빴는데 오늘 정말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요. 이제 또 어느 제가 식사를 또 먹으러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좀 이제 꼭 유념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2022년 이제 뭐 중요한 이벤트가 또 지났었잖아요. 대선도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아직은 뭐 좀 이제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팁을 한 가지만 제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라든지 혹은 레버리지 활용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본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같은 경쟁자가 너무 몰려가는 지역보다는 경쟁자가 좀 없는 지역으로 그리고 유동성을 보실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뭐 장기간 물건을 두고 쥐고 있다가 안정적으로 전혀 관심 없이 있다가 올라가는 걸 하실 건지 그 타겟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는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락론자분이 그걸 빌미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말씀하는데 단편적인 베네수엘라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생각하시면 화폐 가치가 그렇게 하락을 할 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부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안전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더 그 가치 자체를 힘 발휘하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일 것이다. 특히 필수재인 주택 쪽일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내 집 마련하셔야 될 분들은 지금 당장 하락에 대한 부분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달러도 지금 거의 이제 조만간 한 1,300원 정도 갈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은 다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 원자재가 당연히 오르면 주택부터 비싸집니다. 그럼 당연히 구축도 같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꼭 내 집 마련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투자자들이 이제 흔히 가는 그런 지역들은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발품 팔고 인장 다니면서 나만의 투자 지역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고
마지막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그때 제가 한번 또 이제 김포로 가서, 아유, 네. 네, 저희가 또 그때 가서 한번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또 저희 이제 위층에 부자사관학교 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수강생들 많이 모집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아, 저희 쪽도 한번 와서 아, 강의 예. 한번 해주시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